여러분, 혹시 약함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 약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약함을 동정이나 보호가 필요한 어쩌면 무해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약함이 자신감과 행복을 서서히 갉아먹는 어두운 힘을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약함이 단순한 한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덕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그럴듯한 도덕이라는 가면 뒤에 숨기려 한다고 통찰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늘 친절해 보이지만 그 도움이 결코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는 친구, 혹은 자신의 실수는 감춘 채 끊임없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내세워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사람을 본 적 없으신가요? 니체는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약함에 뿌리를 둔 부정직함의 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약하다는 것의 본질이 결국 삶 자체를 거부하고 진실을 회피하며 우리를 현실로부터 단절시키는 가면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이 위험한 약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니체에게 약함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위협하는 전염성 강한 힘이었습니다. 니체는 약함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조종장치 중 하나인 도덕의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약함은 르상티망의 기원이었습니다. 르상티망이란 자신의 한계에 정직하게 맞설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그 불만을 다른 사람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며 느끼는 비통하고 원망 섞인 감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갖지 못한 성공을 질투하면서도 그 질투를 인정하는 대신 성공한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은 오만해 혹은 탐욕스러울 뿐이야 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강한 자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 과정이 바로 르상티망의 핵심입니다.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약함이 비겁하고 부정직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약한 자들은 무언가를 성취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들의 한계를 오히려 미덕으로 포장하는 이야기, 즉 노예 도덕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을 찬양하고 겸손과 순종을 숭고한 가치로 둔갑시키는 것이죠. 반면 강한 자들이 지닌 힘, 용기, 자율성과 같은 가치들은 악마적인 것으로 매도합니다. 이는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주인 도덕과는 정반대입니다. 주인은 스스로 좋음과 나쁨을 정의하지만 노예는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신들을 선이라고 규정하며 정신적인 위안을 얻습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이러한 가치 전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고통과 겸손을 이상적인 것으로 칭송하고 자부심과 자립심을 죄악시함으로써 약함을 미덕으로 승격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니체가 약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경멸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경멸한 것은 약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약함을 환상과 거짓으로 포장하여 자신과 세상을 부식시키는 파괴적인 힘으로 바꾸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가면을 만드는 것을 더 쉽게 여길까요? 이 부정직한 선택은 이토록 흔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함의 심리학과 그것이 어떻게 부정직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선악의 저편을 쓴 위대한 철학자에게 약함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교활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을 때 그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약함을 부정하고 외부 세계에 책임을 투사하는 길입니다. 부정직함이 싹트는 곳은 바로 이 두 번째 길입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자신의 실패를 마주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피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니체는 이러한 책임 회피가 단기적으로는 자아를 보호하는 방어기제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르상티망을 키우는 독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체면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 감추고 포장하게 만듭니다. 르상티망이 한 개인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교묘한 조종의 대가가 됩니다. 자기 연민을 무기로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고 자신의 질투심을 도덕적인 비판으로 위장하며 자신의 불행을 힘있는 자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패턴은 약함이 단지 유지되는 것을 넘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자신의 무력함을 직시하는 고통보다 타인을 악당으로 만드는 서사 속에서 이안을 찾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니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첫째, 그것은 개인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둘째, 신뢰를 파괴합니다. 끊임없이 진실을 가리고 남을 조종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니체는 르상티망에 기반한 문화가 사회 전체를 자기 파괴적인 상태로 이끌 수 있는 전염병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환경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신의 실수는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동료의 업무는 사사건건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불신을 낳을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안정을 해칩니다. 니체는 이러한 역학관계가 바로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수가 부정직함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할 때 약함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 공동체 전체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가 이 운명에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자신의 약함을 초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강함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이란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면 없이 삶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야말로 약한 자와 강한 자를 가르는 진정한 분수령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종과 자기기만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니체에게 강함은 단순히 외적인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면, 심지어 고통과 불완전함까지도 온전히 껴안을 수 있는 능력에 깊이 뿌리내린 미덕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용기와 진실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강함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기만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변명이나 교묘하게 만들어낸 도덕으로 자신의 한계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강한 자는 자신의 약점을 성장의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이 역설적인 행위가 바로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강함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현실 위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강함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역경에 적응할 때,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때 증명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위대함은 비범한 재능뿐만 아니라 지식과 자기 개선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탐구에 있었습니다. 그는 강함이 어떻게 개인의 성취를 넘어 인류 전체의 진보를 이끄는 변혁적인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더 나아가 니체에게 강함은 창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는 주어진 환경에 그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인류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낡은 관습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수년간 정체된 직장에서 불만족스럽게 살던 사람이 안정된 월급을 포기하고 자신의 열정을 좇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행동은 비록 위험해 보이지만 진정성을 향한 헌신이자 더 의미 있는 삶을 향한 탐색이라는 점에서 강함의 표현입니다. 이는 특히 안정성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강함을 억압이나 폭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니체는 자신의 힘을 타인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강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강함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입니다. 짓밟은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양시키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외부의 압력으로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이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은 거대한 도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피해자 의식을 버리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길이 열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종교, 문화가 강요하는 낡은 서사의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주어지거나 수동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를 통해 쟁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 속에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재창조하며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 말입니다. 그렇기에 니체에게 강함은 단순한 미덕을 넘어 평범함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더 충만하고 진정한 존재가 되라는 하나의 부르심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니체는 진정한 존경은 오직 진정한 강함에서만 우러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본질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뿜어내는 카리스마,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존경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강함은 감탄을 자아내는 반면 교묘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약함은 불신과 경멸을 낳을 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길은 비폭력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은 거대한 제국에 맞서고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니체가 말한 존경을 요구하는 진정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 고결함,
그리고 평범함을 뛰어넘는 능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경은 타인에게 칭송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즉 자존감을 포함합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할 만큼 강한 사람은 깊은 내면의 존엄성을 경험합니다. 이 자존감 자체가 강함의 기둥이자 외부의 존경을 얻는 촉매제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존경을 얻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그들을 조종하려 애쓰는 것이죠. 니체는 이러한 접근법을 약함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며 경멸했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과 그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 사이의 일관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즉각적인 인정을 위해 진정성이 희생되는 오늘날 니체의 이 가르침은 특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존경은 희귀한 가치가 되었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내면의 힘이야말로 이 시대를 항해하는 열쇠입니다. 결국 존경은 강함의 결과물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목적과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온 삶의 반영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가면을 벗어 던지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존경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미덕으로 칭송받는 연민 또는 동정은 니체에게는 위장된 약함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사상 중심에는 연민이 비록 좋은 의도에서 시작될지라도 의존성을 키우고 약함을 영속시켜 인간 정신을 잠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니체는 연민이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그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박탈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역학은 사회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개인의 자립을 돕기보다 동정심에 기반한 시혜적인 도움은 의존을 하나의 상태로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긍정과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정의라는 가치와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니체의 관점은 우리의 정문화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정이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건강한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의 약함에 기대어 의존의 굴레를 만드는 관계인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니체의 철학은 삶에 대한 전적인 긍정으로 기결됩니다. 그의 철학에서 중심적인 미덕인 자기 긍정은 고통과 도전을 포함한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하여 사랑하라는 외침입니다. 수년간의 억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이끈 넬슨 만델라를 보십시오. 그는 원한에 사로잡히는 대신 자신과 자기 민족의 존엄성을 긍정하는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의 삶은 운명을 긍정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니체의 사상은 개인을 넘어 더 견고하고 진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강한 사회란 획일성을 강요하는 대신 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탁월함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동정에 기댄 결과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려는 집단적인 의지와 삶에 대한 치열한 긍정이 만들어낸 위대한 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우리 자신과 사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 각자가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을 촉구합니다.
약점을 인정하되 그것을 강점으로 전환하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삶의 일부로 사랑하며 우리를 둘러싼 가치들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성찰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당신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약함이라는 편안한 가면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강함으로 나아가는 고된 길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강인함과 지혜가 늘